동생아, 동생아. 새벽 5시 텅 빈 도로 한가운데서 한 남자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품에는 피를 흘리며 쓰러진 12살 소년이 안겨 있었고 남자의 입에서는 믿을 수 없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서울대병원 흉부외과 과장, 강성그룹 재벌가의 외동아들로 알려진 강민우 박사였습니다. 그가 왜 낯선 아이를 안고 오열하고 있는 걸까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진실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한 달 전 누추한 고아원 식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7시 해맑은 동산 고아원 식당에는 25명의 아이들이 왁자지껄 떠들며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 소란스러운 공간의 가장 구석진 자리에 박지훈이라는 12살 소년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운동화 밑창이 거의 다 떨어져 나가 있었고 교복 소매는 너무 짧아서 손목이 다 드러나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밥을 떠먹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투명인간 같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서로 장난을 치고 웃고 떠들었지만 그 누구도 지훈이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아니, 말을 거는 것조차 귀찮다는 듯 그의 존재 자체를 무시했습니다. 야, 밥 좀 천천히 먹어. 넌 항상 급하게 먹더라. 옆자리에 앉은 아이가 비아냥거리듯 말했지만 지훈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숟가락을 놓고 물을 한 모금 마셨을 뿐이었습니다. 사실 지훈이가 빨리 먹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학교 가기 전에 폐지를 주어야 했고 그 폐지를 팔아서 모은 돈으로 오후에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정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지훈이는 그저 이상한 아이, 말이 없는 아이, 친구가 없는 외톨이로만 여겨졌습니다. 학교 가는 길은 더욱 고달팠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부모님이 데리러 온 친구들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수다를 떨었지만 지훈이는 그저 묵묵히 걸었습니다. 구멍난 운동화로 아스팔트를 밟을 때마다 발바닥에 작은 돌멩이가 느껴졌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 도착하면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몇몇 아이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쟤 또 그 옷 입고 왔네. 고아원 애들은 맨날 똑같은 옷만 입는데. 지훈이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도 자리에 앉아 가방에서 교과서를 꺼냈습니다. 선생님이 들어오시자 수업이 시작되었고 오전 내내 지훈이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이 가끔 질문을 던졌지만 지훈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는 것도 많았고 대답할 수도 있었지만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대답을 하면 또 아이들이 수군거릴 것이고 그럼 더 눈에 띄게 될 테니까요. 지훈이에게 필요한 건 눈에 띄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아주 조용히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가장 끔찍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급식실에서 지훈이는 평소처럼 반찬을 담았는데 뒤에서 누군가 그의 식판을 쳐냈습니다. 야, 고아 주제의 반찬은 왜 이렇게 많이 담아? 식판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반찬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주변 아이들이 웃었고 지훈이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음식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급식실 선생님이 이 광경을 보고도 못 본 척했습니다. 매번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이제는 개입하는 것조차 귀찮아진 것 같았습니다. 지훈이는 손에 묻은 국물을 휴지로 닦으며 다시 줄을 섰습니다. 이번에는 반찬을 아주 조금만 담았습니다. 그렇게 해야 또 시비가 붙지 않을 테니까요. 오후 수업이 끝나자 다른 아이들은 학원으로 향했지만 지훈이는 학교 뒷문으로 나왔습니다. 뒷골목 폐지 수거장으로 가는 길은 이제 익숙했습니다.
3개월 전부터 매일 이곳에 들렀고 수거장 아저씨도 이제 지훈이를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왔구나. 오늘 것도 좀 있어. 지훈이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구석에 쌓인 폐지 더미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스를 펼치고 신문을 묶고 잡지를 분류하는 작업이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손에 먼지가 잔뜩 묻고 옷에서 퀴퀴한 냄새가 났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작업이 끝나자 아저씨가 돈을 건넸습니다. 오늘은 3,000원이다. 지훈이는 그 돈을 소중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3,000원. 어른들에게는 별것 아닌 돈이겠지만 지훈이에게는 하루를 견디게 해주는 희망이었습니다. 일주일이면 2만 원 정도 모을 수 있었고 한 달이면 8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지훈이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후 6시 지훈이는 폐지를 판 돈을 주머니에 넣고 병원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버스를 타면 1,200원이 들었기 때문에 그 돈을 아끼기 위해 3km를 뛰었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할 이유가, 아니 반드시 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30분을 달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병원 정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옆길로 돌아갔습니다. 3층 소아병동 창문이 보이는 곳까지 가서 주머니에서 작은 조약돌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창문을 향해 돌을 던졌습니다. 1번, 2번, 3번째에 창문이 열렸고 작은 얼굴이 내다보았습니다. 오빠. 박지우, 지훈이의 9살 여동생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작은 머리에 오빠가 그려준 꽃무늬 두건을 쓰고 있었습니다. 지우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오빠를 보는 순간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훈이와 지우는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손을 마주댔습니다. 따뜻한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서로의 손바닥이 닿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빠, 오늘 학교 어땠어? 지우가 밝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훈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좋았어. 친구들이랑 축구도 하고 점심도 맛있게 먹었어.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친구도 없었고 점심은 바닥에 쏟았으며 축구는커녕 쉬는 시간에도 혼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우에게는 그런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우는 이미 충분히 힘들고 아픈데 오빠까지 힘들다고 말하면 지우가 더 슬퍼할 테니까요. 우와, 좋겠다. 나도 빨리 나가서 오빠랑 같이 놀고 싶어. 지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지훈이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곧 나갈 수 있을 거야. 조금만 참아. 하지만 지훈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이대로라면 영영 나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때 복도에서 의사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훈이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박지우 환자, 이번 항암제도 반응이 없습니다. 새로 나온 수입 신약은 어떻습니까? 효과가 있을 수는 있지만 한 달치 비용이 500만 원입니다. 보호자는요? 고아원 아이들이라 보호자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방법이 없겠네요. 의사들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지훈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500만 원.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지훈이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오늘 번 돈을 만져보았습니다. 3,000원. 일주일을 모아도 2만 원, 한 달을 모아도 8만 원이었습니다. 500만 원은 평생을 모아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지우가 오빠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웃음이었습니다. 지훈이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지우야,
오빠 내일 또 올게. 응, 조심히 가, 오빠. 지훈이는 병원을 떠나 고아원으로 돌아가는 길을 걸었습니다. 어둠이 깔린 거리를 걸으며 지훈이는 생각했습니다. 500만 원을 어떻게 구하지? 방법이 있을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12살 아이가 500만 원을 구할 방법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고아원에 도착해서도 지훈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6인실 방에서 다른 아이들은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지만 지훈이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지우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웃는 얼굴, 오빠를 믿는 눈빛, 곧 나갈 수 있다고 말하던 희망찬 목소리. 그 모든 것이 지훈이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아침에는 무시당하고 학교에서는 외면당하고 오후에는 폐지를 주어 돈을 모으고 저녁에는 병원 창문 너머로 동생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훈이의 주머니에는 2만 1,000원이 모였지만 500만 원에 비하면 티끌에 불과했습니다. 절망은 점점 커져갔고 지훈이의 마음속에는 어둠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지훈이는 병원 복도를 걷다가 우연히 약품 보관실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하얀 냉장고들이 보였고 그 안에는 수많은 약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그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기에 지우를 살릴 수 있는 약이 있을까? 만약 저 약을 가져올 수 있다면 지우가 살 수 있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도둑질이었습니다. 범죄였습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고아원 원장 선생님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훈아, 지우가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야 할 것 같구나. 여기서는 더 이상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대. 지훈이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병원으로 옮겨지면 지우를 매일 볼 수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다시는 못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훈이는 결심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우를 살려야 한다고, 그것이 범죄가 되든 말든 상관없다고 말입니다. 밤 9시는 지우의 소등 시간이었지만 지훈이에게는 진짜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고아원 아이들이 모두 잠든 후 지훈이는 조용히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신발도 신지 않고 양말만 신은 채 복도로 나왔고 1층 창문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 일을 시작한 지 벌써 3개월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는 눈을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해졌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지훈이는 개의치 않고 병원을 향해 걸었습니다. 병원까지는 걸어서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낮에는 뛰어갔지만 밤에는 조용히 걸었습니다. 거리는 고요했고 가로등 불빛만이 지훈이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정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뒤편으로 돌아갔습니다. 2m 높이의 담장이 있었지만 지난 3개월 동안 수없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담장을 타고 올라가 병원 뒤뜰로 뛰어내렸고 비상계단을 통해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비상계단은 을씨년스러웠습니다. 형광등 하나가 깜빡거렸고 계단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계단을 밟을 때마다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습니다. 3층에 도착하자 복도가 보였고 저 멀리 간호사 스테이션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벽에 바짝 붙어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간호사들 사이를 유령처럼 피해 다녔고 마침내 312호 병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자
어두운 병실 안이 보였습니다. 4개의 침대가 있었지만 지우만 혼자 이 병실을 쓰고 있었습니다. 다른 환자들은 지우의 병이 전염될까봐 꺼려했고 결국 지우는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지훈이는 발소리를 죽이며 지우의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지우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고 눈을 감고 있었지만 지훈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잠든 척하고 있다는 것을, 오빠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우야. 지훈이가 작은 목소리로 부르자 지우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으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오빠, 왔어? 목소리가 너무 컸기 때문에 지훈이는 입에 손가락을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지훈이는 지우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았고 지우는 이불 속에서 손을 내밀어 오빠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따뜻했던 손인데 이제는 항상 차가웠습니다. 오빠, 오늘은 뭐 했어? 학교에서 재밌는 일 없었어? 지우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습니다. 지훈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오늘도 아무 일 없었다고, 친구도 없고 재미있는 일도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훈은 오빠가 학교에서 즐겁게 지내고 있다고 믿고 싶어 했고 지훈이는 그 믿음을 깨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응, 오늘 체육 시간에 피구했어. 우리 팀이 이겼어. 사실 체육 시간에 지훈이는 구석에 서 있었고 아무도 그에게 공을 패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우에게는 다르게 말했습니다. 우와, 오빠가 공 잘 받았어? 응, 3개나 받았어. 거짓말이 또 쌓였습니다. 하지만 지우의 행복한 표정을 보면 거짓말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우는 오빠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치 자신이 학교에 다니는 것처럼 즐거워했습니다. 병실이 세상의 전부인 아이에게 오빠의 이야기는 창문 너머 세상을 보여주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점심은 뭐 먹었어? 오늘은 돈가스 나왔어. 엄청 맛있었어. 실제로는 급식실에서 식판을 떨어뜨렸고 다시 받은 밥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지우에게는 맛있는 돈가스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지우는 침을 꿀꺽 삼키며 말했습니다. 나도 퇴원하면 오빠랑 돈가스 먹으러 가고 싶어. 지훈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그때 실컷 먹자. 오빠가 다 사줄게. 하지만 지훈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는 돈가스 한 접시를 살 돈도 없다는 것을, 그리고 지우가 퇴원할 날이 올지조차 불확실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도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지우에게는 희망이 필요했고 오빠는 그 희망을 만들어주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지우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지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훈이는 깜짝 놀라 지우를 붙잡았습니다. 지우야, 어디 아파? 간호사 선생님 부를까? 지우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간지러워서 그래. 하지만 지훈이는 알 수 있었습니다. 지우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엄청난 통증을 참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불 속에서 지우의 주먹은 새하얗게 굳어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지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무력감이 가슴을 짓눌렀지만 그래도 손을 잡아주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몇 분 후 통증이 가라앉은 듯 지우의 얼굴이 조금 펴졌습니다. 지훈이는 지우의 이마를 닦아주며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지우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다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애쓴 웃음인지 지훈이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빠, 나 곧 나을 거지?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곧 나을 거야.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지훈이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서로에게 그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오빠는 동생을 지켜야 했고, 동생은 오빠를 믿어야 했습니다. 밤 11시가 되자 지훈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있고 싶었지만 너무 늦으면 고아원에서 발각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지훈은 아쉬운 표정으로 오빠를 바라봤습니다. 내일도 올 거지? 당연하지. 내일도 올게. 지훈이는 지우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병실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으며 뒤돌아보니 지우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도 손을 흔들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이는 재빨리 복도 구석에 숨었습니다. 두 명의 의사가 차트를 보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박지우 환자 차트 봤어요? 네, 봤습니다. 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네요. 이번 항암제도 반응이 거의 없어요. 내성이 생긴 것 같습니다. 새로 나온 수입 신약이 있다던데요? 있긴 한데 문제는 가격이에요. 한 달치가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이요? 보호자 있습니까? 고아원 아이들이라 사실상 보호자가 없어요. 오빠라는 아이가 있긴 한데 그 아이도 미성년자고요. 그럼 치료가 어렵겠네요. 네, 이대로 가면 길어야 2달입니다. 2달. 그 말이 지훈이의 귓가에 꽂혔습니다. 지우에게 남은 시간이 2달밖에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지훈이는 벽에 기댄 채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숨이 막혔습니다. 2달, 60일, 1400시간. 그 시간이 지나면 지훈은 이 세상에 없을 거라는 뜻이었습니다. 의사들이 지나간 후 지훈이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무너질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우를 살려야 했습니다. 500만 원을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지훈이는 복도를 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약품 보관실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하얀 냉장고들이 보였고 선반에는 수많은 약병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저 안에 지우를 살릴 수 있는 약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신약이라고 했던 그 비싼 약이 저기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지훈이는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지만 잠겨 있었습니다. 전자 잠금 장치가 달려 있었고 카드키가 필요했습니다. 지훈이는 유리문에 얼굴을 바짝 대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냉장고 문에 라벨이 붙어 있었고 그중 하나에 신규 항암제라는 글씨가 보였습니다. 저것이었습니다. 저것만 있으면 지우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요? 지훈이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카드키는 의사나 간호사만 가지고 있었고 12살 아이가 그것을 얻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지훈이는 약품실 주변을 돌며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환풍구가 있었지만 너무 작아 보였고 창문은 3층 높이라 위험했습니다. 그때 당직 의사 한 명이 약품실로 다가왔습니다. 지훈이는 재빨리 복도 구석으로 숨었습니다. 의사는 카드키를 찍고 문을 열었습니다. 삐삐삐 하는 소리와 함께 잠금이 풀렸고 의사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훈이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의사는 냉장고에서 약을 꺼내고 다시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데 걸린 시간은 정확히 3초였습니다. 3초. 그 짧은 시간 안에 뭔가를 할 수 있을까요? 지훈이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게 할 수 있다면 나중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지훈이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연필 한 자루가 만져졌습니다. 이것을 문틈에 끼우면 완전히 닫히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도둑질이었습니다. 범죄였습니다. 지훈이는 갈등했습니다. 평생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살아왔는데 이제 도둑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500만 원을 구할 다른 방법이 정말 있을까요? 지훈이는 지우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웃는 얼굴, 오빠를 믿는 눈빛, 곧 나을 거라고 믿는 순수한 마음. 결국 지훈이는 결심했습니다. 지우를 살릴 수 있다면 도둑이 되어도 상관없다고, 감옥에 가게 되더라도 후회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지훈이는 그날부터 매일 밤 약품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직 의사의 패턴을 익히고 간호사들의 순찰 시간을 체크하고 CCTV 사각지대를 찾았습니다. 공책에 시간을 기록했고 지도를 그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관찰한 결과 한 가지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새벽 4시 30분 당직 교대 시간에 정확히 15분 동안 복도가 비었습니다. 그 시간이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지훈이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 환풍구를 통해 약품실 위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알아냈습니다. 환풍구는 좁았지만 지훈이의 작은 몸이라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고아원으로 돌아가는 길은 더욱 무거웠습니다. 담장을 넘고 어두운 길을 걸으며 지훈이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잡히면 어떻게 하지?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훈은 2달밖에 남지 않았고 약이 없으면 죽을 것이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지훈이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획을 되새겼습니다. 새벽 4시 30분 당직 교대, 15분 환풍구, 약품실, 신약. 머릿속에서 그 단어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옆에서 자는 아이들은 평화롭게 코를 골았지만 지훈이는 범죄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12살 아이가 도둑이 되기로 결심한 밤이었습니다. 3일이 지났지만 지훈이는 아직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병원에 가서 약품실을 관찰했지만 막상 실행하려고 하면 손이 떨렸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12살 아이에게 범죄는 너무나 무거운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고 지우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지우를 만났을 때 지우는 거의 말을 하지 못했고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지훈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고아원 원장실에서 지훈이를 불렀습니다. 이순자 원장은 50대 후반에 다정해 보이는 여성이었지만 그날따라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지훈이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원장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앉아라. 지훈이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원장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단다. 지우가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치료받을 수 없대. 비용 문제도 있고 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더구나. 지훈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원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할 것 같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말이야. 어디요? 지훈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원장은 서류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병원이야. 거기는 비용 부담이 덜하대. 경기도. 그곳은 여기서 멀었습니다. 버스로도 2시간은 좋게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지훈이가 매일 밤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지우를 매일 볼 수 없게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언제요? 다음 주 월요일이란다.
그때까지 준비해야 해. 다음 주 월요일.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나흘 후였습니다. 나흘 안에 뭔가를 해야 했습니다. 지훈이는 고개를 숙인 채 원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나흘. 단 나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훈이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오늘 밤 반드시 약을 가져와야 했습니다. 지훈이는 평소보다 일찍 고아원을 나왔습니다. 밤 8시, 아직 소등 시간도 되지 않았지만 지훈이는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가방 하나를 메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 가방 안에는 장갑, 손전등, 그리고 지우를 살릴 수 있다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먼저 지우를 만나러 갔습니다. 평소처럼 밤 9시에 병실에 들어갔고 지우는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지우의 상태는 정말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얼굴이 더 창백해졌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크게 오르내렸습니다. 지훈이는 지우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지우야, 많이 아파?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오빠 왔으니까 안 아파. 거짓말이었습니다. 지우의 손은 땀으로 축축했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지우의 이마를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지우야, 오빠가 약속할게. 곧 나을 수 있을 거야. 정말? 응, 정말이야. 오빠가 반드시 낫게 해줄게. 지훈은 오빠를 믿는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지훈이는 그 눈빛을 보며 다시 한번 결심을 굳혔습니다. 1시간 정도 지우와 시간을 보낸 후 지훈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우야, 오빠 먼저 갈게. 오늘은 일찍 가야 해서. 응, 조심히 가. 지훈이는 지우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래, 조금 더 깊게 키스했습니다. 마치 이별이라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병실을 나오면서 지훈이는 뒤돌아봤습니다. 지우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도 손을 흔들고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간호사들은 스테이션에서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고 환자들은 대부분 잠들어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환풍구가 있었고 그 환풍구를 통해 약품실 위쪽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화장실 문을 잠그고 변기 위에 올라갔습니다. 천장의 환풍구 덮개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좁은 통로가 보였습니다. 지훈이는 가방을 먼저 밀어넣고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환풍구는 예상보다 더 좁았습니다. 어깨가 벽에 스쳤고 무릎이 긁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지훈이는 배를 바닥에 붙인 채 기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전등을 켜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환풍구 안은 먼지투성이었고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기침이 나오려고 했지만 참았습니다. 소리를 내면 안 되었습니다. 10분 정도 기어간 끝에 약품실 위쪽에 도착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약품실이 보였습니다. 냉장고들과 선반들이 보였고 저 안에 지우를 살릴 약이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환풍구 덮개를 조심스럽게 열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높이가 3m 정도 되었지만 선반을 이용해서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약품실 바닥에 발을 디딘 순간 지훈이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제 진짜였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것이었습니다. 지훈이는 손전등으로 주변을 비췄습니다. 냉장고가 3대 있었고 그 중 하나에 신규 항암제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그 냉장고로 다가가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흘러나왔고 안에는 하얀 박스들이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지훈이는 장갑을 낀 손으로
박스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작은 박스였지만 무게는 제법 나갔습니다. 라벨을 확인했습니다. 이마티닙, 신규 항암제, 한 달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지우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박스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가방 안에서 박스가 덜컹거리는 소리가 났고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냉장고 문을 닫고 주변을 정리했습니다. 흔적을 남기면 안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았습니다. 이제 나가야 했습니다. 지훈이는 다시 선반을 타고 위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이는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 약품실 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분명 불이 꺼져 있어야 하는데. 경비원의 목소리였습니다. 지훈이는 황급히 선반 뒤로 숨었습니다. 심장이 귀에서 터질 것 같았습니다. 경비원이 유리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약품실 안을 훑었습니다. 지훈이는 숨도 쉬지 않고 선반 뒤에 웅크렸습니다. 아무것도 없네. 경비원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려고 카드키를 찍었습니다. 삐삐삐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지훈이는 절망했습니다. 이제 끝이었습니다. 잡히는 것이었습니다. 경비원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사방을 비쳤습니다. 냉장고를 확인하고 선반을 확인했습니다. 지훈이가 숨은 곳에서 불과 1m 떨어진 곳까지 왔습니다. 그때 경비원의 무전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1층 응급실에서 난동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원 바랍니다. 경비원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갑니다. 경비원이 약품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이는 그제야 숨을 쉬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말 나가야 했습니다. 지훈이는 재빨리 선반을 타고 환풍구로 올라갔습니다. 가방을 메고 다시 좁은 통로를 기어갔습니다. 팔이 아프고 무릎이 쓰렸지만 참았습니다. 화장실로 돌아와 환풍구에서 내려왔을 때는 온몸이 먼지투성이었습니다. 지훈이는 재빨리 먼지를 털어내고 화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지훈이는 가방을 꽉 쥐고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가 풀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간신히 난간을 잡고 균형을 잡았습니다. 1층에 도착해서 뒷문으로 나가려는데 저쪽에서 경비원이 보였습니다. 지훈이는 반대편 출구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하지만 그쪽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나가야 할까요? 그때 비상구 표시가 보였습니다. 비상구는 열리겠지만 알람이 울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훈이는 비상구 문을 밀었습니다. 삑삑 알람이 울렸습니다. 귀청이 찢어질 듯한 소리였습니다. 지훈이는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뒤에서 경비원의 고함이 들렸습니다. 거기서 누구야? 지훈이는 뒤돌아보지 않고 달렸습니다. 가방을 꽉 쥐고 어둠 속으로 달렸습니다. 경비원이 뒤따라왔습니다. 무전기로 누군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둑이야. 약품 도둑. 지훈이는 담장을 향해 달렸습니다. 담장을 타고 넘으려는데 발목을 심하게 삐끗했습니다. 통증이 엄습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지훈이는 이를 악물고 담장을 넘었습니다. 반대편으로 떨어지면서 다시 한번 발목에 통증이 왔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서 달렸습니다. 병원 밖 거리로 나왔습니다. 새벽 4시가 넘은 시각이라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로등만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다리를 절며 걸었습니다.
더 이상 달릴 수 없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경비원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포기한 것 같았습니다. 지훈이는 건물 그늘에 숨어 가방을 열었습니다. 약이 있었습니다. 깨지지 않았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지우를 살릴 수 있는 약을 손에 넣었습니다. 지훈이는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해냈습니다. 도둑이 되었지만 지우를 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약을 어떻게 지우에게 줄 수 있을까요? 병원에 다시 갈 수는 없었습니다. 경비원이 지훈이의 얼굴을 봤을 수도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일단 고아원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방법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지훈이는 발목을 질질 끌며 걸었습니다. 통증이 심했지만 참았습니다. 고아원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하지만 걸어야 했습니다. 새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약을 품에 안고 걸었습니다. 지우를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을 안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25년 만에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새벽 5시, 거리는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지훈이가 다리를 절며 걷고 있었습니다. 발목이 퉁퉁 부어올라 걸을 때마다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지만 지훈이는 이를 악물고 계속 걸었습니다. 가방을 가슴에 꽉 껴안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지우를 살릴 수 있는 약이 들어 있었습니다. 500만 원짜리 약을, 도둑질로 얻은 약을 말입니다. 지훈이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성공했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범죄자가 되었다는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지우를 살릴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각오였고 실제로 해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 약을 어떻게 지우에게 전달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에 다시 갈 수는 없었습니다. 경비원이 지훈이를 봤을 것이고 CCTV에도 찍혔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지훈이는 벤치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발목이 너무 아팠고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가방에서 약을 꺼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얀 박스, 이마티닙이라는 이름, 신규 항암제라는 라벨. 이것이 정말 지우를 살릴 수 있을까요? 지훈이는 박스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수진 간호사에게 맡길까? 아니면 원장 선생님께 말씀드릴까? 하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약을 훔쳤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고민하던 중 지훈이는 결심했습니다. 일단 고아원으로 돌아가서 약을 숨겨두고 나중에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너무 피곤했고 발목도 아팠습니다. 지훈이는 다시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고아원까지는 아직 2km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지만 다친 발목으로는 1시간은 좋게 걸릴 것 같았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대병원 수술실에서는 긴 수술이 막 끝나고 있었습니다. 7시간째 계속된 심장 판막 교체 수술이었고 집도인은 강민우 박사였습니다. 수술복을 입은 민우는 마지막 봉합을 마치고 손에 낀 장갑을 벗었습니다. 얼굴에는 땀이 흐르고 있었지만 표정은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수술 성공했습니다.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겨주세요. 민우의 목소리는 감정이 배제된 기계 같았습니다. 간호사들과 레지던트들이 환자를 옮기는 동안 민우는 수술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 민우의 뒷모습은 지쳐 보였지만 그는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민우는 서울대병원 흉부외과의 에이스였고 냉혈 메스라는 별명을 가진 완벽주의자였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약함의 표시라고 생각했습니다. 탈의실에서 수술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민우는 거울을 봤습니다. 38살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여전히 준수한 외모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민우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한 명을 살렸다고 하지만 왜 이렇게 허무한지 모르겠다고 말입니다. 주차장으로 내려가 검은색 벤치에 올랐습니다. 고급 가죽 시트, 최신 오디오 시스템,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민우는 시동을 걸고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새벽 거리는 한산했고 신호등만 규칙적으로 색깔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라디오를 켰습니다. 새벽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새벽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약품 절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추적 중입니다. 민우는 라디오를 껐습니다. 관심 없는 뉴스였습니다. 그보다 집에 가서 샤워하고 잠깐이라도 자고 싶었습니다. 오전 9시에 회의가 있었고 오후에는 외래 진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아내와 또 싸워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3개월 전 불임 진단을 받은 후 아내 연희와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연희는 민우를 원망했고 민우는 자책했습니다. 강성그룹의 대를 이을 수 없다는 사실은 양아버지에게도 실망을 안겨줬고 민우는 그 무게를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의사로서는 성공했지만 아들로서는 실패했다는 생각이 민우를 짓눌렀습니다. 운전하는 동안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민우는 눈을 비비며 정신을 차리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7시간 수술 후 당연한 반응이었지만 민우는 자신에게 약함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머릿속에 이상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깨지는 유리창, 비명소리, 피, 그리고 작은 아이의 얼굴. 민우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또 그 악몽이야. 25년 전 그날의 기억이었습니다. 13살 박민우는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었고 5살 동생과 헤어졌습니다. 사고 후 민우는 병원으로 실려갔고 동생은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동생의 이름은 박지훈이었고 민우는 25년 동안 동생을 찾았지만 실패했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고아원을 뒤지고 입양 기록을 뒤졌지만 동생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습니다. 민우는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차가 멈췄고 민우는 핸들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악몽은 수술 후 피곤할 때마다 찾아왔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마음이 힘들 때는 더 자주 나타났습니다. 민우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정신 차려, 강민우. 그건 옛날 일이야.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습니다. 민우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교차로를 지나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지훈이는 신호등을 보지 않았습니다. 가방 속 약만 생각하며 횡단보도로 뛰어들었습니다. 발목이 아팠지만 빨리 가야 했습니다. 고아원에 들어가기 전에 약을 숨겨야 했고 다른 아이들이 일어나기 전에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 생각뿐이었습니다. 민우의 차 헤드라이트가 작은 그림자를 비쳤습니다. 민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반사적으로 핸들을 꺾으며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타이어가 노면을 긁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차의 범퍼가 지훈이의 몸을 스쳤고 지훈이는 공중으로 떠올랐다가 아스팔트 위로 떨어졌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지훈이의 몸이 도로에 쓰러졌습니다. 가방이 손에서 떨어져 나가며 차도로 굴러갔고 가방에서 약 박스가 튀어나왔습니다.
하얀 박스가 도로 위에 굴러다녔고 그 옆으로 지훈이가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었습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민우는 핸들을 쥔 채 얼어붙었습니다. 숨이 막혔고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 아이를 쳤습니다. 자신이 사람을 쳤습니다. 의사로서 수백 명을 살렸지만 지금 한 명을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민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안 돼, 안 돼. 민우의 입에서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25년 전 그날의 기억이 폭발했습니다. 교통사고, 피, 죽음, 그리고 잃어버린 동생. 모든 것이 다시 반복되는 것 같았습니다. 민우는 문을 열려고 했지만 손이 떨려서 손잡이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시도한 끝에 겨우 문을 열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민우는 억지로 자신을 밀어붙여 지훈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지만 민우는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오직 저 아이만 보였습니다. 도로 위에 쓰러진 작은 몸, 움직이지 않는 그 모습이 민우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제발, 제발 살아있어. 민우는 무릎을 꿇고 지훈이 옆에 앉았습니다. 의사로서의 본능이 작동했습니다. 먼저 호흡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민우는 귀를 지훈이의 코와 입에 가까이 대고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희미하지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민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은 맥박이었습니다. 민우는 지훈이의 목에 손가락을 대고 맥박을 짚었습니다. 약하지만 규칙적이었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민우는 지훈이의 몸을 살펴봤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고 다리 각도가 이상했습니다. 골절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지훈이를 뒤집어야 했습니다. 민우는 의료진이 환자를 다루듯 조심스럽게 지훈이를 바로 눕혔습니다. 그 순간 가로등 불빛 아래 지훈이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민우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얼굴이었습니다. 눈 모양, 콧날, 입술선, 이마의 작은 흉터까지 모든 것이 기억 속 그 얼굴과 똑같았습니다. 25년 전 작별했던 5살 동생의 얼굴을 만약 그 아이가 자랐다면 이런 모습일 거라고 수천 번 상상했던 바로 그 얼굴이었습니다. 민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말도 안 돼.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비슷한 것일 뿐이라고 25년 동안 수천 명의 얼굴을 봤고 그중 많은 아이들이 동생처럼 보였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너무 똑같았습니다. 민우의 손이 저절로 움직여 지훈이의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뭔가 만져졌습니다. 작고 네모난 물건이었습니다. 민우는 그것을 꺼냈습니다. 낡고 해진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부부와 두 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남자아이 둘이었습니다. 형과 동생이었습니다. 민우는 사진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 사진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똑같은 사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집서재 깊숙한 곳에 보관된 사진, 25년 동안 꺼내보지 못했던 그 사진과 똑같았습니다. 민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지만 간신히 붙잡았습니다. 이건 민우는 다시 지훈이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봤습니다. 사진 속 작은 아이와 눈앞의 소년이 겹쳐졌습니다. 25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강민우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13살 형 박민우였습니다. 지훈아, 동생아. 민우는 지훈이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었습니다.
차가운 몸, 약한 숨소리, 피 묻은 얼굴. 25년 만에 다시 만난 동생이었습니다. 민우는 지훈이를 품에 안은 채 울었습니다. 38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감정의 통제를 잃었습니다. 미안해. 형이 늦었어. 형이 너무 늦게 찾았어.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울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동생을 살려야 했습니다. 민우는 눈물을 닦고 지훈이를 안아 차로 향했습니다. 뒷좌석에 조심스럽게 눕히고 안전벨트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에 올라 병원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도로에 떨어진 약 박스를 보았지만 지금은 그것을 챙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동생의 생명이 먼저였습니다. 차가 새벽 거리를 달렸습니다. 민우는 백미러로 뒷좌석의 지훈이를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민우는 엑셀을 더 밟았습니다. 병원까지 10분이면 갈 수 있었습니다. 10분만 버텨달라고, 형이 꼭 살려줄 테니 버텨달라고 민우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25년 만에 다시 찾은 동생을 이렇게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서울대병원 응급실은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분주했습니다. 민우가 지훈이를 안고 뛰어들어오자 당직 간호사들이 놀라 일어났습니다. 흉부외과 과장이 직접 환자를 안고 들어오는 것은 처음 보는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민우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고 손은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침대 당장 준비해. CT, MRI, X-레이 다 찍어야 해. 민우의 목소리가 응급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의 차가운 목소리가 아니라 절박함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습니다. 간호사들이 황급히 이동식 침대를 가져왔고 민우는 조심스럽게 지훈이를 내려놓았습니다. 레지던트들이 달려왔고 응급의학과 당직 의사도 왔습니다. 과장님, 환자는 누구입니까? 레지던트가 물었지만 민우는 대답하지 않고 지훈이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혈압, 맥박, 호흡, 동공 반응을 차례로 체크했습니다. 의사로서의 본능이 작동했지만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25년 의사 생활에서 이렇게 떨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마 열상, 봉합필요, 좌측 발목 골절 의심, 늑골 타박상 가능성. 즉시 검사 들어가. 민우의 지시가 빗발쳤습니다. 간호사들은 민우의 이상한 모습을 눈치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시를 따랐습니다. 지훈이가 검사실로 옮겨지는 동안 민우는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놓칠까봐, 또다시 잃어버릴까봐 두려웠습니다. CT 촬영실 밖에서 기다리는 동안 민우는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지훈이의 주머니에서 나온 그 사진을 말입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봤을 때도 확신했지만 밝은 병원 조명 아래서 보니 더욱 확실했습니다. 이 사진은 민우가 가지고 있는 사진과 똑같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같은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민우는 사진 속 얼굴들을 하나씩 들여다봤습니다. 아버지 박철수, 어머니 이영희, 그리고 두 아들 박민우와 박지훈. 25년 전 어느 봄날 공원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는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아버지는 웃고 있었고 어머니는 두 아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13살 민우는 5살 지훈이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형과 동생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저녁 귀갓길에 일어난 교통사고로 부모님은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고 민우와 지훈이는 서로 다른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민우가 정신을 차렸을 때 동생은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경찰은 지훈이가 다른 친척에게 인계되었다고 했지만 친척이라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훈이는 그렇게 사라졌고 민우는 25년 동안 찾았습니다.
민우는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이제 찾았습니다. 25년 만에 동생을 다시 만났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만나게 될까요? 민우는 자신이 운전한 차에 동생이 치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만약 더 크게 다쳤다면, 만약 죽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민우는 상상만으로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지훈이가 응급실 병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우는 결과지를 받아들고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내부 장기 손상은 없었습니다. 이마 열상, 좌측 발목 골절, 경미한 늑골 타박상이 전부였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민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민우는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혈액 샘플 채취해서 검사실로 보내. DNA 검사 의뢰해. 과장님, 이 환자 신원 미상입니까?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민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확인이 필요해. 그리고 내 혈액도 같이 보내. 간호사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지시를 따랐습니다. 민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과학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의사로서 확실한 증거 없이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얼굴이 똑같아도, 아무리 사진이 같아도 DNA 검사 결과가 나와야 했습니다. 민우는 지훈이 옆에 앉았습니다.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지훈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손톱 밑에는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고생한 손이었습니다. 민우는 그 손을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25년 동안 동생이 어떻게 살았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민우는 지훈이의 옷을 봤습니다. 낡고 해진 교복이었습니다. 운동화는 밑창이 거의 떨어져 나가 있었습니다. 양말에는 구멍이 났고 발목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민우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자신은 재벌가의 아들로 호의호식하며 살았는데 동생은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자신은 최고의 교육을 받고 의사가 되었는데 동생은 구멍난 운동화를 신고 다녔습니다. 민우는 지훈이의 가방을 봤습니다. 응급실 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민우는 가방을 집어들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교과서 몇 권, 낡은 공책, 그리고 약 박스 하나가 있었습니다. 민우는 약 박스를 꺼냈습니다. 이마티닙 신규 항암제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민우는 순간 이해했습니다. 새벽 뉴스에서 들었던 병원 약품 절도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지훈이었습니다. 지훈이가 약을 훔쳤고 도망치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12살 아이가 왜 항암제를 훔쳤을까요? 민우는 가방을 더 뒤졌습니다. 작은 공책이 나왔고 그 안에는 지훈이의 필체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우 약값 마이너스 500만 원. 폐지 모은 돈 마이너스 8만 3천 원. 부족한 돈 마이너스 491만 7천 원. 민우는 공책을 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누구일까요? 동생이 있었던 걸까요? 민우는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이 병원에 박지우라는 환자 있습니까? 간호사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네, 3층 소아병동에 입원해 있습니다. 백혈병 환자입니다. 민우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지훈이에게는 아픈 동생이 있었고 그 동생을 살리기 위해 약을 훔친 것이었습니다. 500만 원을 구할 방법이 없었던 12살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민우는 공책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동생이 얼마나 절박했을지 상상이 갔습니다. 3시간이 지나고 지훈이가 깨어났습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옆을 돌아봤습니다.
낯선 병실, 낯선 침대, 그리고 옆에 앉아 있는 낯선 남자. 지훈이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이 아팠습니다. 움직이지 마. 다쳤어. 민우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지훈이는 민우를 쳐다봤습니다. 누구지? 왜 내 손을 잡고 있지? 그리고 갑자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횡단보도 차 충돌. 사고였습니다. 약. 지훈이의 첫 단어였습니다. 민우는 약 박스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거. 지훈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약이 있었습니다.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까요? 지훈이는 경계심을 가지고 민우를 봤습니다. 돌려주세요. 잠깐만. 이야기 좀 하자. 민우는 약을 내려놓고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지훈이의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지훈이는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거 제 거예요. 어떻게? 이 사진 속 사람들 누구니?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훈이는 대답하기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민우의 눈빛이 진지했고 뭔가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제 가족이요. 돌아가셨어요. 이 아이가 너지? 민우가 사진 속 작은 아이를 가리켰습니다.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럼 이 아이는? 민우가 큰 아이를 가리켰습니다. 지훈이는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형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형이라고 부르던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전 일이라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어렸을 때라. 민우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사진을 꺼내 지훈이에게 보였습니다. 지훈이는 두 사진을 번갈아 봤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완전히 똑같은 사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나도 이 사진을 가지고 있어. 왜냐하면 나도 이 사진 속에 있거든. 민우가 말했습니다. 지훈이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강민우야. 아니, 본명은 박민우야. 이 사진 속 큰 아이가 나야. 지훈이는 민우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사진 속 아이와 눈앞의 남자를 비교했습니다. 25년의 시간 차이가 있지만 눈 모양은 비슷했습니다. 코도 비슷했습니다. 지훈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형이라는 거예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8살 남자가 냉혈 메스라 불리던 의사가 12살 아이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 나는 내 형이야. 박지훈, 25년 동안 찾았어. 지훈이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형이라니? 자신에게 형이 있었다니? 하지만 사진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 개의 똑같은 사진은 이들이 가족이었다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왜 지금? 사고 후 우리는 헤어졌어. 나는 다른 집에 입양되었고 너는 어떻게 된 거니? 지훈이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고아원에 갔다가 한 번 입양되었어요. 그런데 5년 전에 양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셔서 다시 고아원으로 왔어요. 민우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동생이 2번이나 부모를 잃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말입니다. 민우는 지훈이를 안았습니다. 지훈이는 처음에는 굳어 있었지만 점차 몸의 긴장이 풀렸습니다. 25년 만에 포옹이었습니다. 미안해. 형이 늦었어. 형이 너무 늦게 찾았어.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훈이는 아직도 혼란스러웠지만 이상하게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품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느꼈던 것 같은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형아,
지훈이가 작게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에 민우는 더 세게 지훈이를 안았습니다. 25년 만에 듣는 그 호칭이었습니다. 동생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응급실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놀라 쳐다봤지만 민우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완벽한 의사도 재벌가의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동생을 되찾은 형이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지훈이는 병원 침대에서 회복 중이었고 민우는 한시도 그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수술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회의도 빠지고 오직 동생만 지켰습니다. 다른 의사들은 놀랐습니다. 그 냉혈한 강민우 과장이 환자 한 명에게 이렇게 매달리는 모습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우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25년 만에 찾은 동생을 다시 놓칠 수 없었습니다. 민우는 지훈이에게 많은 것을 물었습니다. 지난 25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지냈는지, 힘든 일은 없었는지 말입니다. 지훈이는 처음에는 대답을 망설였지만 점차 마음을 열고 이야기했습니다. 고아원 생활, 첫 번째 입양 가정의 따뜻함, 그리고 다시 고아가 된 슬픔, 지우를 돌보며 살아온 힘든 나날들을 말입니다. 민우는 지훈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은 강성그룹 회장에게 입양되어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의사가 되었는데 동생은 폐지를 주우며 하루하루를 버텼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민우는 지훈이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형이 다 책임질게. 너 다시는 힘든 일 없을 거야. 지훈이는 민우를 보며 물었습니다. 형아는 어떻게 사셨어요? 민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진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재벌 집안에 입양되었어. 강성그룹이라고 들어봤니?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뉴스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손꼽히는 대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거기 회장님이 나를 입양하셨어. 자녀가 없으셨거든. 그래서 나는 최고의 교육을 받고 의사가 되었어. 지훈이는 형과 자신의 삶이 얼마나 달랐는지 실감했습니다. 형은 재벌가의 아들로 살았고 자신은 고아원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부러움보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형은 행복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형아가 잘 사셔서 다행이에요. 지훈이의 말에 민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잘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 나는 평생 너를 찾느라 진짜 행복했던 적이 없어. 그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민우는 겉으로는 성공한 의사였고 재벌가의 상속자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항상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동생을 찾지 못한 죄책감, 자신만 좋은 환경에서 자랐다는 미안함이 평생 민우를 괴롭혔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검사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우는 긴장하며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 DNA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99.9% 일치입니다. 형제 관계가 확실합니다. 민우는 수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증명된 순간 다시 한번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민우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지훈이를 봤습니다. 지훈이는 창밖을 보며 무언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지훈아, 네 형아. 검사 결과 나왔어. 우리 진짜 형제야. 지훈이는 민우를 돌아봤습니다. 이미 마음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확증을 듣는 순간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평생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가족이 있었습니다. 형이 있었습니다. 형아, 응?
저, 부탁이 하나 있어요. 뭐든지 말해. 지훈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지우를, 제 동생 지우를 만나게 해주세요. 지우가 얼마나 걱정하고 있을지 몰라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민우도 지우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동생의 동생이라면 자신에게는 조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게다가 아픈 아이라고 했습니다. 의사로서도 형으로서도 그 아이를 봐야 했습니다. 그래, 가자. 지금 당장 가자. 민우는 지훈이를 휠체어에 태웠습니다. 아직 발목이 완전히 나은 것은 아니었지만 걸을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동생이 다시 다칠까봐 걱정이었습니다. 3층 소아병동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병실마다 아픈 아이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312호 앞에 도착했을 때 민우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문 너머로 어떤 아이가 있을까요? 민우는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작은 소녀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작은 머리에 꽃무늬 두건을 쓰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만은 또렷했습니다. 지우는 문 열리는 소리를 듣고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휠체어에 앉은 오빠를 보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오빠, 지우의 목소리가 병실에 울렸습니다. 지훈이는 휠체어에서 일어나 지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우는 침대에서 뛰어내려 오빠를 안았습니다. 남매는 서로를 꽉 껴안았고 지우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왜 안 왔어? 엄청 걱정했어. 무슨 일 있었어? 미안해, 지우야. 오빠가 좀 다쳤어. 괜찮아. 이제 다 나았어. 민우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남매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서로를 얼마나 아끼는지, 얼마나 의지하는지가 보였습니다. 민우는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지우가 민우를 보고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지우야, 이분은. 지훈이가 설명하려 했지만 말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뭐라고 소개해야 할까요? 민우는 무릎을 꿇고 지우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안녕, 지우야. 나는 강민우라고 해. 너희 오빠의 큰오빠야. 지우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큰오빠요? 우리 오빠한테 형이 있었어요? 지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지우야. 형아가 있었어. 오래전에 헤어졌는데 이번에 다시 만났어. 지우는 민우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 같았고 잘생긴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슬픈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큰오빠, 안녕하세요. 민우는 지우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약한 손이었습니다. 민우는 의사로서 즉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많이 아프다는 것을,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민우는 지우의 손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지우야, 큰오빠가 너를 낫게 해줄게. 약속해. 지우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큰오빠도 의사예요? 응, 큰오빠는 의사야. 그것도 아주 좋은 의사지. 지훈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우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와, 그럼 저 나을 수 있어요? 민우는 지우를 안아들었습니다. 너무 가벼웠습니다. 9살 아이가 이렇게 가벼울 수 없었습니다. 민우는 마음이 아팠지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큰오빠가 꼭 낫게 해줄게. 민우는 지우를 침대에 눕히고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급성 림프 구성백 혈병 3기, 항암 치료 다회 실패, 골수 이식 필요. 민우는 차트를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상태가 생각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항암제로는 한계가 있었고
골수 이식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지훈아, 잠깐 나와 볼래? 민우는 지훈이를 복도로 불렀습니다. 지우에게는 들리지 않는 곳에서 말해야 했습니다. 형아, 지우가 어때요? 지훈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우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좋지 않아. 항암제만으로는 부족해. 골수 이식이 필요해. 골수 이식이요? 응. 하지만 문제는 적합한 공여자를 찾기가 어렵다는 거야. 혈연일 경우 확률이 높은데. 민우는 갑자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혈연. 지훈이는 지우의 오빠였고 자신은 지훈이의 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도 지우와 혈연이었습니다. 물론 직계는 아니지만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지훈아, 나도 검사 받아볼게. 형아가요? 응, 나도 혈연이잖아. 혹시 모르지. 민우는 즉시 검사실로 향했습니다. 혈액을 채취하고 HLA 적합성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보통은 며칠 걸리는 검사였지만 민우는 긴급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틀 후면 결과가 나올 것이었습니다. 그 이틀 동안 민우는 지훈이와 지우와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병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지우에게 책을 읽어주고 지훈이에게 밥을 사주며 가족의 시간을 되찾아갔습니다. 지훈은 큰오빠가 생긴 것을 무척 좋아했고 지훈이는 형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틀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HLA 일치도 100%, 완벽한 매치입니다. 민우는 결과지를 들고 주저앉았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자신의 골수가 지우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지우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민우는 하늘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3개월 전 민우는 불임 진단을 받았습니다. 강성그룹의 대를 이을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했고 아내와의 관계는 파탄났으며 양아버지에게 죄송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가족을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이 민우를 짓눌렀고 자신은 가족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었습니다. 25년 전에 헤어진 동생, 그리고 그 동생의 동생, 피로 연결된 가족이 이미 존재했습니다. 민우는 낳지 못해서 슬퍼했지만 지금은 찾아서 행복했습니다. 민우는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지훈이와 지우에게 결과를 알려야 했습니다. 문을 열자 남매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그림을 그리면 지훈이가 색칠하는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그 평화로운 광경을 보며 잠시 멈칫했습니다. 큰오빠. 지우가 민우를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우는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지우야, 큰오빠한테 좋은 소식이 있어. 무슨 소식이요? 큰오빠의 골수가 지우랑 딱 맞아. 수술하면 지우가 나을 수 있어. 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훈이도 민우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정말요? 응, 정말이야. 지우야, 큰오빠가 약속했잖아. 너를 꼭 낫게 해준다고. 지우는 민우를 안았습니다.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도 다가와 둘을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민우는 생각했습니다. 불임이라는 진단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을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만약 아이를 낳을 수 있었다면 동생을 이렇게 열심히 찾지 않았을 것이고 지금 이 순간 이 가족과 함께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신은 그에게서 하나를 빼앗았지만 대신 둘을 돌려주었습니다. 민우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일주일 만에 처음 돌아가는 집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 소파에 아내 연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지만 화면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민우가 들어오자 연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 오세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민우는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병원 일이 좀 있었어. 일주일 동안 집에도 안 들어오고 연락도 없이요? 연희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민우는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미안해. 급한 일이 있었어. 또 수술이었어요? 당신은 환자만 중요하고 집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연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3개월 전 불임 진단 이후 두 사람의 대화는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서로를 원망하고 상처 주고 멀어지는 것의 반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민우에게는 말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동생을 찾았어. 연희는 멈칫했습니다. 동생? 민우는 평소에 자신의 과거에 대해 많이 말하지 않았지만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25년 전 교통사고로 헤어진 동생을 찾고 있다고 말입니다. 연희는 그게 민우의 집착이라고 생각했고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또 그 이야기예요? 당신 언제까지 그 환상에 사로잡혀 살 거예요? 환상이 아니야. 진짜 찾았어. DNA 검사까지 했어. 민우는 가방에서 검사 결과지를 꺼내 연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연희는 반신반의하며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99.9% 일치, 형제관계 확실. 연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정말이에요? 응, 정말이야. 박지훈이라고 해. 지금 12살이야. 연희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민우는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교통사고, 사진 발견, DNA 검사, 그리고 지우의 존재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일주일 동안 그 아이들과 있었던 거예요? 응. 지훈이가 다쳤거든. 내가 친차해. 연희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쁜 것 같기도 하고 혼란스러운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건데요?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민우는 연희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우리 집으로 데려오고 싶어. 지훈이와 지우를 우리가 키우고 싶어. 연희는 즉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우리가 아이도 낳지 못하는데 남의 아이를 키운다고요? 남의 아이가 아니야. 내 동생이고 내 조카야. 하지만 제게는 남이에요. 연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우는 이해했습니다. 연희도 불임 진단으로 힘들어하고 있었고 갑자기 나타난 아이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당연했습니다. 민우는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내가 부탁할게. 한 번만 만나봐줘. 그 아이들을 보면 당신도 마음이 바뀔 거야. 연희는 민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싫어요. 저는 당신 동생한테 관심 없어요. 민우는 더 이상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연희는 거실에 남아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음 날 민우는 양아버지 강성그룹 회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회장실은 넓고 호화로웠습니다. 거대한 책상 뒤에 73살의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흰머리가 성성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민우야, 무슨 일이냐? 회장의 목소리는 권위적이었습니다. 민우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 동생을 찾았습니다. 회장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안경을 벗으며 물었습니다. 동생? 그 25년 전에 헤어진? 네, 아버지. DNA 검사까지 했습니다. 확실합니다.
민우는 검사 결과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회장은 서류를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생각이냐? 집으로 데려오고 싶습니다. 동생과 조카를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우는 아버지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회장은 자식이 없어서 민우를 입양했고 민우에게 모든 것을 물려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우가 불임이라는 진단을 받은 후 실망했습니다. 대를 이을 수 없다는 사실이 회장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민우의 말에 회장은 손을 들어 말을 멈췄습니다. 그만해라.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회장은 민우를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민우야, 나는 내가 행복하길 바란다. 대를 잇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행복이 더 중요해. 민우는 놀랐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이런 말을 들을 줄 몰랐습니다. 아버지, 동생을 데려와라. 그리고 조카도. 내가 너를 아들로 받아들인 것처럼 내 동생도 내 아들로 받아들이겠다. 그 아이도 내 손녀야. 민우는 벌떡 일어나 아버지에게 절을 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은 민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가족이란 게 뭐냐? 피로만 연결되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 연결되는 거지. 민우는 병원으로 돌아와 지훈이와 지우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두 아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특히 지훈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우리를 데려가실 거예요? 당연하지. 너희는 내 가족이야. 지우가 민우를 안았습니다. 큰오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민우는 지우를 안아 올렸습니다. 여전히 너무 가벼운 몸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나을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골수 이식 수술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수술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우는 최고의 의료진을 구성했고 모든 검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지우의 몸 상태를 최상으로 만들기 위해 영양 관리도 철저히 했습니다. 지훈이는 매일 병실에서 지우와 함께 시간을 보냈고 민우는 틈날 때마다 들러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술 이틀 전 연희가 병원에 왔습니다. 민우는 놀랐습니다. 연희가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연희는 어색한 표정으로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왜 왔어? 민우가 물었습니다. 연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당신이 일주일 동안 곁을 지킨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민우는 연희를 병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자 지훈이와 지우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먼저 연희를 봤습니다. 누구세요? 지우가 순수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민우가 소개했습니다. 지우야, 이분은 큰오빠의 아내야. 큰오빠 부인이라고 인사해. 지우는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우예요. 연희는 지우를 보는 순간 가슴이 찡했습니다. 머리카락도 없고 얼굴도 창백한 작은 아이가 이렇게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무릎을 꿇고 지우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안녕, 지우야. 나는 서연이야. 예쁘시다. 큰오빠는 복 받으셨어요. 지우의 말에 연희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웃는 것 같았습니다. 연희는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지우야, 아프지? 아니요, 안 아파요. 큰오빠가 낫게 해준대요. 지우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연희는 지훈이를 봤습니다. 지훈이는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누나를 지키는 눈빛이었습니다.
연희는 지훈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너가 지훈이구나. 내가 동생을 많이 아끼는구나.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훈은 제가 지켜야 해요. 그 말에 연희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12살 아이가 이런 무게를 짊어지고 살았다는 사실이 마음 아팠습니다. 연희는 지훈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는 혼자 지키지 않아도 돼. 우리가 함께 지킬게. 지훈이는 연희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평생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가족이 생겼습니다. 형도 형수도 할아버지도 생겼습니다. 연희는 그날 저녁 민우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그 아이들,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여요. 민우는 연희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뭔데? 제가 엄마가 되는 거예요. 진짜 엄마처럼 아이들을 사랑하고 키울게요. 민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너는 이미 엄마야. 수술 당일이 왔습니다. 지우는 수술복을 입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용감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손을 잡았습니다. 지우야, 무섭지? 응, 조금. 하지만 큰오빠를 믿어. 민우는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지우에게 왔습니다. 민우의 골수는 이미 채취되었고 지금부터 지우의 몸에 이식될 것이었습니다. 지우야, 잘 될 거야. 큰오빠가 약속했잖아. 네, 저 곧 나을 거예요. 지우가 밝게 대답했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고 지우가 들어갔습니다. 지훈이와 민우, 연희는 수술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6시간의 긴 수술이었습니다. 민우는 복도를 걸으며 기도했습니다. 평생 신을 믿지 않았던 민우였지만 지금만큼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지우가 무사하기를, 제발 수술이 성공하기를 말입니다. 6시간 후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집도의가 나와 말했습니다. 수술 성공했습니다. 골수 이식 잘 되었습니다. 민우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연희가 민우를 부축했습니다. 지훈이는 하늘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지훈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이제 회복만 남았습니다. 민우는 유리창 너머로 지우를 봤습니다. 작은 몸에 온갖 선이 연결되어 있었지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고마워, 지우야. 살아줘서 고마워. 민우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훈이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다 끝났어, 지훈아. 지훈은 이제 나을 거야. 지훈이는 민우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평생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민우도 함께 울었습니다. 연희도 옆에서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가족이 되었습니다. 피로 연결된 가족이 아니라 사랑으로 연결된 가족이 되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놀랍도록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골수 이식이 성공적으로 정착했고 백혈병 세포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는 혈색이 돌았고 머리카락도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웃음이었습니다. 지우는 이제 진짜 웃음을 웃었습니다. 오빠를 걱정시키지 않기 위해 억지로 짓던 그런 웃음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병원 정원에서 지우는 처음으로 뛰어다녔습니다. 지훈이가 뒤따라가며 조심하라고 말했지만 지우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민우와 연희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연희는 민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 아이가 저렇게 뛸 수 있을 줄 몰랐어요. 나도 그래. 기적 같아. 민우의 목소리에는 감격이 묻어났습니다.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를 치료했지만
가족을 살렸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였습니다. 이것이 진짜 의사가 느끼는 보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퇴원 날이 왔습니다. 지우는 새 옷을 입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연희가 사준 분홍색 원피스였고 머리에는 예쁜 머리띠를 했습니다. 지우는 거울을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정말 제가 맞아요? 저 이렇게 예뻐요? 응, 우리 지우가 제일 예뻐. 연희가 지우를 안아 올렸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어색했던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연희는 진짜 엄마가 되었습니다. 밤마다 지우에게 책을 읽어주고 아침마다 머리를 빗겨주고 지우가 아프다고 하면 가장 먼저 달려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병원 로비에는 강성그룹 회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지우를 보자 손을 펼쳤습니다. 우리 손녀 퇴원 축하한다. 할아버지. 지우는 회장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회장은 지우를 무릎에 앉히고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70평생 자식이 없어서 외로웠던 회장에게 지우는 빛과 같았습니다. 회장은 지난 석 달 동안 병원에 자주 왔고 지우에게 온갖 선물을 사주었습니다. 인형, 책, 옷, 그림 도구까지 병실이 선물로 가득 찼을 정도였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집에 가요. 그래, 우리 집으로 가자. 할아버지가 방도 예쁘게 꾸며놨어. 회장의 운전기사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커다란 검은색 세단이었습니다. 지우는 처음 보는 큰 차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모두 차에 올랐고 차는 강성그룹 본가로 향했습니다. 본가는 거대한 저택이었습니다. 지훈이와 지우는 차에서 내려 집을 올려다봤습니다. 고아원 건물보다 훨씬 컸고 정원도 넓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집사와 가정부들이 일렬로 서서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도련님과 아가씨. 지우는 놀라서 연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연희는 지우를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지우야. 여기가 이제 우리 집이야. 정말요? 이 큰 집이 우리 집이에요? 응, 우리 집이야. 회장이 앞장서서 집안을 안내했습니다. 거실은 넓었고 천장은 높았으며 샹들리에가 반짝였습니다. 계단을 올라가 2층으로 갔습니다. 복도 양쪽으로 방들이 있었습니다. 회장이 한 방의 문을 열었습니다. 지우야, 여기가 내 방이야. 지우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분홍색 벽지에 하얀 가구들, 큰 침대에는 인형들이 가득했고 책상 위에는 그림 도구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창문으로는 정원이 보였고 정원에는 그네도 있었습니다. 지우는 방을 한 바퀴 돌아보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너무 푹신해서 몸이 폭 빠졌습니다. 여기가 정말 제 방이에요? 그럼 내 방이지. 민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평생 병원 침대와 고아원 2층 침대에서만 잤던 아이가 이제 자기만의 방을 갖게 되었습니다. 옆방은 지훈이의 방이었습니다. 파란색 벽지에 큰 책장에는 새 책들이 꽂혀 있었고 컴퓨터도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멈칫했습니다. 너무 좋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형아, 이게 다 제 거예요? 응, 다 내 거야. 그리고 내일부터는 새 학교에 다닐 거야. 좋은 학교로 전학 수속했어. 지훈이는 민우를 안았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함이었습니다. 민우는 지훈이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너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있어. 첫 가족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거대한 식탁에 6명이 앉았습니다. 회장, 민우, 연희, 지훈이, 지우, 그리고
민우의 비서실장까지 함께했습니다. 식탁에는 온갖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지우는 음식을 보며 눈이 커졌습니다. 와, 이거 다 먹어도 돼요? 그럼 실컷 먹어. 회장이 웃으며 지우의 그릇에 음식을 담아주었습니다. 지훈이도 처음 보는 음식들을 조심스럽게 맛봤습니다. 모두가 함께 식사하는 모습은 평화로웠습니다. 회장은 손자, 손녀와 밥을 먹는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했고, 민우는 가족이 모두 모였다는 사실에 감격했으며, 연희는 진짜 엄마가 된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식사 후 연희가 민우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서재로 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연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여보, 할 말이 있어요. 뭔데? 민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연희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오늘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당신 불임 검사 건으로요. 민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불임. 그 단어만으로도 여전히 아팠습니다. 무슨 일이야? 검사 결과가 잘못되었대요. 재검사를 했는데. 연희는 서류를 민우에게 건넸습니다.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읽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검사 오류. 환자는 정상 범위. 불임 소견 없음. 민우는 서류를 다시 읽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불임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그 진단이 오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정말이야? 네. 병원에서 사과 전화도 왔어요. 검사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대요. 민우는 서류를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기뻐야 할까요? 화를 내야 할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평온했습니다. 민우는 웃었습니다. 그렇구나. 그게 다예요? 당신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요. 연희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난 이미 늦었어. 무슨 소리예요? 난 이미 아빠야. 두 아이. 민우의 말에 연희는 멈칫했습니다. 민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만약 불임 진단이 없었다면 나는 동생을 이렇게 열심히 찾지 않았을 거야.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지훈이를 찾는 것에 이렇게 간절하지 않았을 거야. 불임이라는 절망이 나를 동생에게로 이끌었어. 연희는 민우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더 많이 가져야죠. 우리가 낳은 아이와 우리가 찾은 아이들. 민우는 연희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야말로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엄마가 되었어요. 한 달 후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민우는 일찍 일어나 지훈이와 지우를 깨웠습니다. 애들아, 일어나. 오늘 어디 갈 거야? 어디요, 큰오빠? 지우가 졸린 눈을 비비며 물었습니다. 바다. 바다요? 지우의 눈이 번쩍 떴습니다. 지우는 평생 바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병원과 고아원이 세상의 전부였던 아이에게 바다는 꿈 같은 곳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2시간을 달려 동해안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파도 소리가 들렸고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지우는 바다를 보는 순간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와! 지우는 모래사장으로 뛰어갔습니다. 지훈이가 뒤따라갔고 민우와 연희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회장도 함께 왔는데 벤치에 앉아 손주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지우는 파도가 발을 적시자 깔깔 웃었습니다. 차가운 물이었지만 신기했습니다. 지훈이는 지우와 함께 조개를 주었고 모래성도 만들었습니다. 평생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형제는 바닷가에서 뛰어놀았고 웃었고 행복했습니다. 민우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25년 전 공원에서 찍었던 가족 사진처럼 이제 새로운 가족 사진을 만들 시간이었습니다. 민우는 모두를 불러 모았습니다. 자, 다들 모여봐. 사진 찍을 거야. 6명이 모였습니다. 회장이 가운데에 앉고 양옆으로 민우와 연희가 섰습니다. 지훈이와 지우는 앞에 앉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에게 부탁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사진이 찍혔습니다. 모두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민우는 사진을 확인하고 미소 지었습니다. 완벽한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해질녘 바닷가에서 민우는 지훈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지훈아, 네 형아. 형이 너를 찾는데 25년 걸렸어. 너무 늦었지? 지훈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늦지 않았어요. 형아가 오셨잖아요. 민우는 지훈이를 안았습니다. 너 덕분에 형이 다시 찾았어. 우리 가족을. 지우가 달려와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연희도 합류했고 회장도 다가왔습니다. 5사람은 바닷가에서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연희가 민우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저 임신한 것 같아요. 민우는 놀라 연희를 봤습니다. 정말?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검사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민우는 웃었습니다. 기쁨의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만이 가족을 만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지훈이와 지우가 이미 그의 아이들이었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도 소중하지만 지금 있는 아이들도 똑같이 소중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우리 가족 만들어줘서. 제가 고마워요. 엄마로 만들어줘서. 일주일 후 연희의 임신이 확인되었습니다. 지훈은 언니가 된다는 소식에 방방 뛰었고 지훈이는 오빠가 된다는 사실에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회장은 증손주가 생긴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서재에서 옛날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25년 전 공원에서 찍은 그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13살 민우와 5살 지훈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지훈이 찾았어요. 그리고 가족도 만들었어요.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민우는 사진을 액자에 넣어 벽에 걸었습니다. 그 옆에 오늘 바닷가에서 찍은 새 가족 사진도 함께 걸었습니다. 옛 가족과 새 가족이 나란히 걸린 모습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밝았습니다. 민우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인가? 피로 연결된 것인가? 마음으로 연결된 것인가? 민우는 이제 알았습니다. 가족은 둘 다였습니다. 피로도 연결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민우는 미소 지으며 서재를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아이들 방으로 갔습니다. 지우의 방을 살짝 열어보니 지우가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지우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지훈이의 방도 들여다봤습니다. 지훈이도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지훈이를 조심스럽게 침대로 옮겼습니다. 잘 자, 우리 동생. 민우는 속삭이고 방을 나왔습니다. 안방으로 돌아가니 연희가 침대에 누워 배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연희 옆에 누워 배에 귀를 대고 들었습니다. 아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 새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기 빨리 보고 싶다. 곧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빠 언니가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연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우는 연희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평생 찾던 행복을 이제 찾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행복을 말입니다. 25년 만에 형제는 다시 만났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았으며 상처 속에서 치유를 얻었습니다. 가난한 고아 소녀는 재벌가의 아들이 되었고 불임의 의사는 새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으며 아이를 낳지 못했던 여인은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가족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찾아지는 것이고 사랑은 낳는 것이 아니라 키우는 것이며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곁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늦게 찾아온 부모의 인연은 완성되었고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